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은 국어 담당을 한 임재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직 9급 시험에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기본문법이 약 3문제가 언급됐죠. 그래서 보조용언 구별하는 것, 조사 쓰임, 단어 형성,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약 3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문 규정 관련돼서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서 3문제가 언급이 됐죠. 따라서 항상 비중이 높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이 어문 규정과 문법 파트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문제 나왔군요. 합쳐서 독서의 원리. 이번에 대체적으로 단어들의 관계랄지 정보 확인 문제랄지 또는 논리적인 배열, 장문, 논증 방식 등등 한 11문제, 한자 성어까지 포함해서 11문제가 언급이 됐고요. 독서의 실제와 관련돼서는 주의 작품, 고시조랄지, 고전수필, 현대시 등이 약 3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기존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좋은 점수 맞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뭐냐?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대화 관련된 이야기죠. 어미대. 그래서 어미대, 어이대자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대자를 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좀 아는가. 따라서 과거적 경험을 나타낼 때는 어이대자를 쓰고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아이대자 쓴다. 따라서 이 대는 뭐뭐다고 해. 뭐뭐다고 해에서 이 고하가 생겼던 상태에서 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대자가 들어가느냐 어이대자가 들어가느냐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뭐하다고 해 고해라고 하는 형태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놀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좀 약간 불만이나 짜증을 날 때도 아이대자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일이 많대? 라고 할 때 때도 아이대자를 쓰고요. 아우 신랑이 참 멋지대. 아 신랑이 이렇게 멋지대. 또는 신랑이 이렇게 멋있대. 라고 할 때는 아이대자를 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아이대는 놀람이나 또는 짜증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는 것. 과거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는 어이대.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아이대. 자, 그렇다면 1번에 내일 야유회 간대요 라고 할 때 간대요 뭐요? 남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간대요 할 때는 아이대자를 써야 맞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 사실이기 때문에 어이대자를 써야 맞겠다는 것. 연애를 보니 그렇게 좋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데 크대요 남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의 어미 아이대를 쓰면 안 되죠. 어이대를 써야 맞겠죠. 따라서 1번에 3번 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1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미 어이대, 즉 어이대자와 아이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다.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있어서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여러 관형사 해서 가지 띄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다. 할 때 도외시하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외시하다 붙이기 바랍니다. 자, 특히 그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띄어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또는 붙여 쓰는 경우 있죠. 여러분 할 때는 붙여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여자 대 남자 할 때 이것이 앞뒤 관계를 갖다 이어주는 말은 앞뒤 다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자 띄고 대 띄고 남자 해두면 되겠습니다. 대리전 밖에는 할 때 이때 밖에라는 말이 조사, 뭐뭐만, 뭐뭐뿐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대리전으로 밖에는 따라서 조사는 여러 개 나오더라도 다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띄어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니까 안 띄고 한다는 생각을 알아두시고 내키는 대로 할 때 이 대로라는 거 있죠. 대로만큼 많이 배웠죠. 만큼 대로 이런 것들은 앞에
관형어가 오게 되면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고 앞에 명사가 왔을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쓴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항상 수업 중에 강조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이 여기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어서 금연을 할 만큼, 한 만큼 할 때 앞에 관형에 나왔다 만큼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야 되겠고 내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할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지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 바지대가 각각의 어미로 쓸 때가 있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 있는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써야 되고 어미로 쓸 때는 당연히 붙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 대상에 쓸 때 니은바, 니은지, 니은대 할 때 각각 바지대를 띌 때는 요게 의존명사로 쓰일 때다라고 정리한 적 있습니다. 따라서 바가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의미, 일의 의미일 때는 의존명사 띄는 거고요.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를 띄는 거고, 대가 어떤 장소랄지 처지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특히 대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조사 예나 예다가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조사 예나 예다가 붙으면 이거는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띄어써야 된다는 점. 아무튼 시험이 잘 나오죠. 바지대랄지 만큼대로뿐. 따라서 이 만큼대로뿐 바지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띄었을 때가 있고 붙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둬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고요. 4번은 회복될지 궁금하다 할 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의 지는 어미의 일부로서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도가 정하다.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맞겠죠? 따라서 이거는 적절히 잘 사용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하나여 교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중요하겠습니다. 뭐뭐에 하나요? 뭐뭐에 하나요? 따라서 이렇게 호응적 관계, 조사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되는데 뭐뭐에 하나요? 교부한다 할 때 예와 호응하죠. 따라서 예계가 아니라 예로 고쳐야 맞겠다는 점.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관계조서 4번을 관리사무소에 비차, 뭐뭐에 비차다 맞죠?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4번 역시 조사와 서술로 간의 호응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3번의 답은 2번 정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 자,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던지는. 자,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갖다가 트집 잡아서 물어 던진다. 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갖다가 중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말 전도. 자, 1번 같은 경우에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경물치지가 되겠고요. 유명무실이라는 말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유명무실이죠. 4번에 도노점수란 말이 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이르는 경지이르기까지 해서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도노점수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답 확실히 정해집니다. 4번의 답은 2번 본말 전도,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서로 거꾸로 됐을 때 쓰는 말 본말 전도됐다 쓰죠. 4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뭐냐. 자, 이런 논리적 순서의 배열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내용에 대한 인접성, 지시어나 접속어 또는 내용의 인접성을 고려해서 논리적 순서를 매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 그 덕분에 할 때 그 덕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억은 처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앞에 어떤 설명이 있어야 그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은 처음 나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떨고 내겠죠. 자, 이것을 봅시다.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적으로 맞춰왔다.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 니을도 처음에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도 처음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답을 갖다 쉽게 찾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생체 리듬은 주로 태양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밤으로 그 활동 영역을 갖다가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덕분에 인류의 무용은 발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잃게 됐죠? 그 대신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대체로 유추적인 방식이죠. 리더십 부재에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댔을 때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아무래도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겠죠. 즉 정상에 이르지 못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 연결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쉽습니다. 13번이죠.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잘못된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리더십의 어떤 부재라는 것은 상당히 큰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유추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때 가장 부합되는 내용은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3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걸 거꾸로 이렇게 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정책과 리더십 부재라는 내용을 또 이끌어내는 여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감안해서 학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6번의 답은 그래서 3번 정하고요.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정보 확인 문제, 사실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답지를 먼저 보고 답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물놀이의 가치가 나왔다. 이렇게 사물놀이의 어떤 가치나 또는 어떤 가치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글의 뒷부분에 나온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자,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뒷부분 보니까 이런 말 나오거든요.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 반, 후자를 선 반이 나온다. 이거는 오히려 사물놀이의 가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물놀이에 있어서의 어떤 연주 형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답 1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확인하면 사물놀이의 어떤 소리나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나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는 있지만 사물놀이의 가치는 없다는 점, 이런 식으로도 풀면 상당히 어때요? 이런 문제 풀면 이런 어떤 나름대로 놓는 그 방법을 알고 풀게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점도 감안해서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치나 의의와 관련된 유형의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대체 그 글의 뒤에 부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좀 감안한다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생각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또한 똑같죠? 이것도 역시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읽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간접발화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이처럼. 항상 어떤 글에서 이처럼,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뒷내용이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죠. 보면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간접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간접발화를 갖다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보면 1번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 이것은 첫 번째 단락 첫 문장에서 제시되어 있죠.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발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접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두 번째, 둘째 단락 첫 문장을 보면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나와 있지만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더 화자의 의도를 잘 나타난다라는 말은 없었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었습니다. 요청할 때 청의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자, 특히 그 내용도 있죠. 청의 형식이나 의문의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본문 내용에 나와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 8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곡의 참화설. 이곡의 참화설은 여러분들 그 고전 수필 속에 속하는 거죠. 한문 수필로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느낀 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문학이 바로 뭐였다? 참화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곡의 참화설과 관련돼서 보면 1번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실제 말을 빌려 탔을 때 삶의 체험에 대해서 이해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통찰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우의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다른 대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나의 삶의 체험을, 말을 빌려 탔을 때 삶의 체험을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더구나 대체로 우의적이라고 할 때는 이소부화처럼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우의적이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2번 역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대상들 사이에 있어서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들 사이에 있어서의 이거는 유사점을 이용한 게 아니죠. 결국 좋은 말을 빌려 탔을 때와 그렇지 못한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이 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점을 들어서 내면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야지 유사점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틀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곡의 참화설. 요즘 그 시험에 있어서요, 상당 부분 그런 한문수필, 고전수필 관련된 문제가 더러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작품 이곡의 참화설도 좀 알아두시고, 이곡의 참화설은 결국 말을 빌려 탔을 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소유욕을 버려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뭐 이규보의 경설이랄지 안정복의 악의설이랄지 또는 이규보의 슬견설 등 상당히 많은 한문수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둔다면 쉽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있어서 답은 3번 하고 가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앞에 좀 보면 다음같이 되시죠.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서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감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봤을 때 제시된 지문에서는 하나의 이론이 참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결국 통해서 법과 제도는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추 방식.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좀 더 친숙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유추 방식이라. 자, 그렇다면 유추 방식으로 전개된 글을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였죠. 첫 번째 보니까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3단 논법으로 전개되는 추론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연역 추론 형태.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니까 일종의 후권 부정을 했네요. 후권 부정하면 전권 부정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3단 논법이라는 연역 추론과 관련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자, 다른 데가 있다니까 그 뒤에 내용은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러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여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귀납 추론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4번에 인생은 여행과 같다. 아, 여행과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것은 유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다면 10번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4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에 100원씩 쳐주마. 하나에 100원씩 쳐주마라고 할 때 이때 쳐라고 할 때 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접두사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100원씩 치다라는 말에 있어서 활용된 말이기 때문에 쳐주마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쳐주마가 아니라 쳐주마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쳐라고 하는 것은 치어의 축약된 말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나 3번, 4번은 각각 쳐가 접두사로 쓰이는 거죠. 이 쳐라는 접두사는 대체적으로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축축 처진다 해서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질 때 쓰는 말이고요. 3번과 4번에 있어서 쳐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구, 많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쳐로 쓰인 거죠. 자, 그렇다면 11번의 답은 간단하게 1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끔 그 발음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먹다란 말이 있고요. 처먹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먹다. 이때 처먹다는 접두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셔야 되지만 이때 처먹다. 물론 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기름을 처먹다라고 할 때 앞에 뭔가 대상이 나와야 되죠. 치다는 목적을 요구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기름을 처먹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11번에 답은 1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밑줄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자, 본용어과 보조 용어를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라 볼 수 있겠죠. 본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서술 가능한 것, 보조 용어는 완전 서술 가능하지 않는 것. 항상 보조 용어는 본용어 뒤에 온다는 것. 물론 본용어 다음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 용어이라고 할 수는 없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본용어 뒤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면서 결국 서술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본용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번에 보게 되면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온다 할 때 날이 밝다는 되지만 날이 온다. 온다는 본래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보조 용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버렸다 할 때 먹다는 되지만 버리다는 원래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따라서 어떤 행동의 완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말에 보조 용어는 버리다를 쓰죠. 따라서 2번에 있어서 버리다는 보조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체국에 들러 선비의 편지를 붙여주었다 할 때 붙였다, 붙이다는 원래 서술 가능하죠. 그러나 주다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편지를 갖다 붙여주다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므로 행동의 완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 볼 수 있네요. 보조 용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나 4번에 보면 그런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할 때 40대처럼 보인다, 40대처럼 젊다. 어때요? 둘 다 완전 서술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에 있어서만 보조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3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되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 관계 묻는 문제 더러 잘 출제되는데 분분하다, 합치하다 서로 반대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논리적 사고를 하더라도 거기는 비판이 사고와 비판은 서로 반대 관계로 볼 수 없겠죠. 비판적 사고니까 한마디로 사고에 대한 대상에 대한 태도 비판적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상과 태도의 관계는 될 수 있어도 반대 관계는 아니네요. 일단 벌써 2번부터 달라지고 있네요. 3번 볼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과 오만, 겸손 오만 서로 반대적 관계 볼 수 있겠고 4번에 결미
모두는 첫머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반대 관계되죠. 다 그렇다면 단어들의 관계 이질적인 건 2번 정도 되겠습니다.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잘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의적 관계랄지 또는 유의적 관계랄지 또는 반의적 관계랄지 또는 전체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즉 상이어 관계냐 하이어 관계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덜어 출제되죠. 그런 단어들의 관계만 좀 정리해 둔다면 이 문제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그는 결단력 없이 자고 우면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버렸다 할 때 자고 우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쪽 저쪽 돌아보는 것을 자고 우면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뒤를 지어서 망설이는 어떤 상황, 그런 점에서 1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은밀한 가운데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해결책이나 어떤 실마리를 찾는 것을 우리는 암중모색한다 그러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맞죠. 그 친구는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침소봉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을 크게 떠벌리는 것을 얘기할 때 침소봉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역시 맞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엿먹구라는 것은 기다려도 결국 이룰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굳이 하려 할 때 엿먹구어다라는 말을 쓰죠. 엿먹구라는 말은 뭐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또는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겠죠. 그럴 때 엿먹구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는 맞지 않죠. 이 상황에 있어서 맞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를 쓰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한자 수어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면력 끝에 여기는 갖고 면력. 자, 갖고 면려라는 말, 그랬어야죠. 우리 뼈를 깎는 것에 그런 아픔을 갖다 견디면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갖고 면역 끝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여기는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삼동의 배원이 있고 아멸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리떠 쬐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이 작품은 조식이라는 사람이 중종이 승하자 그에 대한 영군의 정과 그다음에 아픔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시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동의 배원 입었다는 것은 어때요? 이 삼동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배원 입었으니 따뜻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시적 화재의 처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보통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포위선비, 포위지사, 벼슬 없는 선비를 갖다 우리가 포위지사, 포위선비라고 하는데 바로 배옷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위지사, 포위지사, 포위선비다 또는 포위지사라고 얘기하게 되죠. 포위지사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요. 아멸의 눈비 맞아. 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했네요. 그래서 바위 위에 있어 구멍에 눈비 맞아서. 눈비라는 것은 결국 그 시적 화재였던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거기 2번에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을 매개체다? 아니죠.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름깃 변리떠 쬐 적이 없건만은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즉 벼슬을 갖다가 그 중종 시절에는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에 해지다 하니까 눈물겨워 하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서산에 해지다 하니 화자가 벌목있는 어떤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임금쪽, 임금님 또는 우리가 서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또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따라서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보통 해는 또 임금을 또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눈물겨워 하노라. 눈물은 결국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됐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15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건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는 우리가 뭐에 같이 합성어라고 얘기하고요. 접사가 결합될 때를 파생어라고 하죠. 다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합성어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합성어로만 짝지어진 것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하나의 어근으로 된 것은 단일어, 어근에 어근이 결합되면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면 파생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추장 같은 경우 있죠. 고추장. 고추와 장이 만난 거죠. 장은 장인데 고추로 만든 장. 이렇게 해서 앞의 내용이 재료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어근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고추장, 터는 터인데 놀이터, 짓은 짓인데 손짓, 감은 감인데 장군감. 전부 다 각각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점에서 합성어입니다. 답은 1번이 맞겠고요. 2번에 면도 칼은 면도, 칼은 칼인데 면도용 칼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서리발 역시 서리 플러스 발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사이숏을 받쳐 적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쉰둥이라는 것은 쉰과 둥이라는 전미사가 만났죠.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쉰둥이, 막둥이, 쌍둥이 할 때 둥이는 전미사로 이해된다는 점. 장난기라는 말이 있죠. 장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에 딱 기가 만나죠. 기도 이쪽에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파생어입니다. 3번은 깍두기, 깍두기라는 말에서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 그래서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은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깍두기가, 이 경우는 깍두기에서 이해서 파생된 말이죠. 따라서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은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밖에 선생님은 선생했다 님이 만났죠. 따라서 전미사 파생어, 작은 형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 합성어, 핫바지. 핫바지라는 것은 이때 핫이라는 것은 소몰러 누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그래서 이게 또 파생어라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둬요. 우리가 핫바지 할 때는 핫바지 할 때 핫이라고 하는 것은 소몰러 누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핫어미, 핫어미라고 할 때 핫이라는 것은 짝을 갖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핫어미는 유부녀를 가리키죠.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다면 핫아비란 말도 있겠죠. 핫아비라는 것은 짝을 갖춘 아비, 이것은 유부남을 가리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요. 4번에 김치찌개 있죠. 김치와 찌개 만난 합성어. 돌다리 역시 돌과 다리가 만난 합성어. 다만 돌머리 할 때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돌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 있으면 접수하니까 이때 돌머리는 대체적으로 파생어라고 해야 되고, 돌다리 할 때는 돌로 지은 다리니까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밖에 시나브로는 조금씩 천천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나브로. 따라서 시나브로는 이거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위라 보면 되겠고요. 암탉은 암이닭, 암과 닭이 만난 합성어죠. 합성어 맞습니까? 아니죠. 암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접두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로 봐서 파생어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6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보면 제시된 첫 문장에서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번 확인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은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이 글에 있어서의 화제는 인문학이고, 거기에 대한 주제어라고 한다면 인문학이 가진 역할, 인문학의 어떤 기능 정도가 나오면 맞겠네요.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답이네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잘 알아두면 알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갖다 부각시켰다. 여기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갖다가 특징 정도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과거와 현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와 현대의 모습을 여기서는 대조하고 있지는 않죠. 네 번째 보면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했다. 타인과 상호 의존관계를 만든다고 했지 타인과의 소통 장애가 생긴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17번에 확실하게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다음 주 주어진 자료를 갖다가 통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터넷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 위의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기능이라면 아래 것은 인터넷 역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기능이 상당히 많죠. 역기능보다. 그렇다면 전기능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항상 키운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글은 최대한 무엇을 살리면서 전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은 수정 보완돼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문제의 답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있어서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맞겠죠?
두 번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맞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도 언급된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4번에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 인터넷 사용을 여기서 금지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그런 역기능이 아닌 전기능을 순화하는, 전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쓰는데 합당한 자료로서 쓰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번이 여기서 답니다. 19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용하게 그리움. 고향 가족에 대한 보급품을 잠시나마 우리가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그림을 묘파하고 있는 작품이 이용하게 그리움이라는 작품이죠. 그림이라는 작품입니다.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은 몹시 추웠던 그의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쓴 시다라고 보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오는가 북쪽에, 그렇다면 이 북쪽은 바로 시적 화자와는 다른 것, 즉 다시 말해서 고향을 보면 되겠죠. 고향,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락을 굽이굽이 돌아간 그런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방에 연달린 산과 산이 너를 남기곤, 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고향에 두곤 가족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작을 말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그 고향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지금 눈 내리고 있는데 그 고향에도 복된 눈 내리고 있는가. 잉크병 어르들은 이런 밤에 정말 혹독한 추위네요. 극심한 추위. 잉크병마저도 빙점이 다 틀린데요. 그죠? 어느 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밍크병마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 겁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번의 내용도 맞겠군요. 어쩌자고 잠을 깨요. 어쩌자고. 자, 이렇게 내가 있는 것도 춥고 이렇게 잉크병도 오는 현실인데 북쪽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청했던 것이 잠임이죠. 그렇다면 4번에 보니까 리을은 그리운 일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감정을 투영한 대상물이었다. 틀리죠. 잠시나마 그런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보급품, 이러한 그리움, 이것들을 좀 잊어보려고, 알겠죠? 잠시 장을 청했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라 볼 수 있겠네요. 20번에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액자와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뭐냐? 본 글에서 보면 액자는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로 연결된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나기 위해 쉽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 나왔네요. 그래서 옷차림은 바로 그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관계.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보다 액자, 이런 관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2015년 국가직 9급에 대한 시험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